히틀러는 왜 소련을 침공했을까요? 오늘은 1941년 동부전선의 시작과 바르바로사 작전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23년으로 돌아가 보죠. 히틀러는 뮌헨에서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나의 투쟁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히틀러가 어떤 미쳐버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죠. 그는 아리아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고 유대인과 슬라브 민족을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고 독일 민족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신념을 품고 있었죠. 특히 유대인과 공산주의를 결합한 유대 볼셰비즘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히틀러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이전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도 협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련과의 충돌을 늦추고 서유럽을 먼저 제압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전략이었죠. 히틀러의 꿈은 동쪽의 광대한 소련 영토를 정복하고 독일 민족의 생활권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슬라브 민족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독일인이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원했던 레벤스라움이자 최종 목표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 독일은 메포어움이라는 단기 채권을 발행해 군비 확장과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방대한 자원과 금을 약탈함으로써 독일 경제를 유지하려는 속셈도 갖고 있었죠. 히틀러는 어차피 소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자원과 인구가 풍부한 소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군부 또한 이 판단에 동의하며 소련을 1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을 침공합니다. 430만 병력, 4,100대의 전차와 자주포, 4,400여 대의 전투기가 총 3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작전입니다. 북쪽은 레닌그라드, 중앙은 모스크바, 남쪽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르한겔스크에서 아스트라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AA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 AA선까지 진격하면 독일의 영토는 3배나 커지게 됩니다. 작전 초기 독일군은 눈부신 속도로 소련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수십만 명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혔고 전차와 항공기 수천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하루 40km 이상 전진하며 몇 주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침공 소식을 듣고도 며칠 동안 공식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련 정보기관은 독일의 침공 징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스탈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으로 독일군이 발칸반도에 개입해야 했고 자원 소모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소련을 침공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영국은 여전히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독일이 양면 전쟁을 감수할 리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스탈린의 오판은 독일군이 초반에 거침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레닌그라드는 위아래로 포위되고 있었고 키예프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정말로 몇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전선이 너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빠르게 전진하느라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고 기갑부대도 고장과 연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 북부 집단군은 견고하게 구축된 레닌그라드 방어선에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로 향하던 도중 남부 집단군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를 틀어 키예프로 향해야 했습니다. 1941년 9월 키예프 전투에서 소련군 60만 명을 포위선멸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그만큼 시간을 잃게 되었죠. 이 시간 동안 소련은 방어선을 정비하고 산업시설을 우랄산맥 너머로 신속하게 이전하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여름 안에 끝났어야 했죠. 하지만 소련은 끝없이 병력을 동원했고 10개 사단을 격파하면 곧 20개 사단이 나타나는 기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했기에 북부 집단군은 핀란드군과 함께 사방에서 레닌그라드를 공격했고 중부 집단군은 수도 모스크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빠르게 진격하며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했지만 가을이 되면 땅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라스푸티차가 찾아왔습니다. 도로가 개판으로 변해 전차와 트럭은 움직일 수 없었고 병력은 제자리에 묶였죠. 같은 시기 북부 집단군도 레닌그라드 점령을 포기하고 도시를 포위해 굶겨 죽이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점령이 지연되며 독일군 전체 전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1941년 11월 말 예기치 못한 혹한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겨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방한복도 방한 장비도 부족했고 병사들은 영하 30도의 날씨 속에서 얼어붙은 총기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극동에 주둔해 있던 시베리아 병력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킵니다. 마침내 12월 5일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소련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됩니다. 혹한에 익숙한 시베리아 병력은 독일군을 밀어냈고 결국 독일은 처음으로 대규모 후퇴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확대되었죠. 히틀러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질 리 없다. 3000년 동안 패배한 적 없는 동맹국이 생겼다. 히틀러는 천하무적의 동맹을 얻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독소전쟁 초반부를 알아봤는데요. 히틀러는 100년 전 나폴레옹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6월 24일에 러시아를 공격했고 히틀러는 6월 22일에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 다 11월 말에 겨울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죠. 앞으로 동부전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치열한 전쟁터로 변해갑니다. 동부전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 싶지만 지금은 잠자는 거인을 건드린 일본의 이야기가 더 시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왜 미국을 기습 공격했는지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서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